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단 보강된 경우에 전단 강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단 보강되지 않은 그 묵은 콘크리트 보의 전단 강도,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대한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전단 그 부담의 범위를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 만약에 전단 보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 아주 작은 균열, 그러니까 그 인장 강도에 미치면 그대로 전단 파괴가 돼서 브리틀하게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전단 보강근들의 역할이 그 묵은 콘크리트의 그 인장 강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균열을 어떻게 그 방지를 하는 그 역할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철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단 강도의 공칭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분과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부분의 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한 세 가지의 텀으로서 우리가 구별을 했었다, 그런 얘기죠. 설계 전단 강도는 소요 전단 강도보다 크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그 콘크리트의 어떤 그 세 가지 텀은 비균열, 균열이 아직 발생되지 않는 압축존의 콘크리트의 전단 부담력, 그 다음에 골재의 그 인터라킹 시어에 의해서 부담하는 전단력, 그 다음에 주근의 수직 불력, 그 인장 철근의 수직 불력, 우리 다우엘 액션이라고 하는 장부작용에 대한 어떤 수직 불력의 합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력의 내부 텀이다, 이렇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리뷰가 됐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차피 전단이라는 것은 지금 그 적절히 그 각도를 가지고 균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균열에 대한 부분을 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부담해 가느냐 하는 것이 메카닉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텀을, 아치작용은 뭐 좀 특별한 경우라 그랬으니까 네 가지 텀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하는 걸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단 보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항으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얘기에 초점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스트릅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수직 형태의 전단 보강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얘하고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전단력하고 나머지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합으로서 이렇게 전단력을 전달한다라고 했지만, 실은 이 파괴되는 어떤 Y축이 이제 전단에 저항하는 내력을 한번 놓아보고요. X축을 이 전단 저항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X축에 한번 놓아봤는데, 여러분들 레퍼런스에 뭐 어디든 다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뭐 특별히 뭐 노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유심히 보면요, 요게 이제 전체 전단력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 전단 보강근을 설계를 해서 전단 보강근의 간격 또는 전단 보강근의 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단력 분포가 이루어진다 하는 개념입니다. 뭐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건 없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게 되면 힘균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힘균열이 발생되기 전 구간이니까 마땅히 콘크리트의 인장력하고 관계될 것이지,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부담 전단력이 전체를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시게 되면 비균열, 아직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압축
영역의 콘크리트 부담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부담 전단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근의 장부작용, 이 다우엘 액션, 그러니까 주인장 철근이 이 전단에 부담하는 전단력 포션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일정 힘균열이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대개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어느 정도 힘을 조금 받게 되면 그때는 요 다우엘 액션이 같이 거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정리해 보면 힘균열이 발생되기 이전 구간에서는 비균열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주근의 다우엘 액션에 의해서 전체의 전단력을 부담해 가다가 이제 힘을 좀 더 받게 되면 하중이 외부에서 더 작용을 하게 되면 전단력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전단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어떤 포션입니다. 전단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힘균열에서 우리 그전에 그 글로벌 비헤이비어를 봤지만은 적절히 힘인장 철근이 보강되고 그렇게 되면 힘균열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4인장 균열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힘균열하고 이 4인장 균열이 발생될 그쯤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4인장 균열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골재하고 콘크리트 면하고 그렇게 되는 그 인터페이스에 시어가 생기는데 수직굴력입니다. 물론 그 인터락킹에 의한 시어 전달, 트랜스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힘균열에서 4인장 균열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컨스턴트하게 거의 비슷하게 힘을 받고 있다가 요 힘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 요 힘이 증가가 돼서 결국은 4인장 균열이 발생될 언저리쯤까지는 거의 콘크리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거동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보강한 전단 보강건, 스트럽은 아직 액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여전히 콘크리트의 포션이 전체 전단력을 부담해가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힘균열에서 4인장 균열이 가까울 요쪽 언저리까지는 애그리게이트 인터랙팅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요렇게 4인장 균열, 전단 균열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단 보강건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체 4인장 균열이 발생되니까 인장에 대한 저항 성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단 저항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균열이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힘을 더 받으면. 그래서 결국 그 넓어지려고 하는 균열을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누가 억제를 시키냐 하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이 골재의 맞물림 작용도 일부 작용하면서 전단 보강건이 실제로는 우리가 수직으로 배건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단 균열의 직각 형태의 보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보강한 전단 보강건이 전단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때도 이 네 가지 액션이 같이 움직이지만 전단에 저항하는 부담 내력을 굳이 조금 건드려 보면 이때까지에 주로 작동했던 콘크리트에 관련된 부담 전단 내력은 거의 일정하게 그대로 진행되는 반면에 작동하지 않았던 전단 보강건의 부담 내력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4인장 균열이 발생된 이 직후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이 4인장 균열이 발생된 이 직후쯤에는 주근의 다우엘 액션, 그러니까 주인장 철근의 다우엘 액션이 굉장히 부담 전단력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얘하고 그 다음에 요 골재의 그 맞물림 작용에 의한 전단 부담 내력이 대부분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압축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장 균열이 이렇게 발생될 쯤에서는 저 압축력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크게 뭐 이렇게 이미 작동을 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만 있고 사인장 균열이 발생되는 요 언저리쯤에서는 뭐 크게 정대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장 균열이 발생되게 되면 작동하지 않던 요 V sub S 전단 보강근이 이렇게 가파르게 전단 부담을 하다가 힘이 쭉 많아지게 되면 이 사인장 균열은 결국은 요 힘이 정대가 되는 거니까 요 힘이 FY에 도달하게 되겠죠.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전단 보강근이 전단 내력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걸리면 변형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변형이 많이 생기면 항복 변형률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럽이 항복할 때 쭉 이렇게 돼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의 그래프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요 스트럽이 항복하게 되게 되면 지금 작동했던 예를 들면 요 V 골재의 에그리게이트 인터락팅에 대한 부분하고 주근의 다우엘 액션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는 이 골재에 여기 더 이상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플리팅, 장부작용에서 이렇게 쪼개진 파괴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근을 타고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변형이 생기게 되면 힘을 더 이상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다우엘 액션이 작동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힘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항 내력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저항 내력이 발생되려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미 균열이 쫙 타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내력을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하고 주근의 다우엘 액션하고 장부작용, 이 골재 맞물림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쭉 하중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받고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쫙 갈라지면서 그쯤 되게 되면 스트럽도 항복을 했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더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항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력은 그냥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 보강근도 힘을 부담을 더 못하고 다우엘 액션도 뭐 힘을 더 못 받고 골재 맞물림 작용도 힘을 더 못 받고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받아야 됩니까? 비균열 쪽에 콘크리트 남아있는 그 콘크리트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냐면 이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 내력이 쫙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무한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대되는 요 힘 때문에 결국은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예전에 제가 변리사 시험에 한번 내봤던 것인데 이 메카닉스를 사실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는 이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설계는 그거의 정량적 싸움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우리가 콘크리트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단 보강되지 않은 휨 부재의 전단의 파괴 메커니즘과 전단 보강근이 실제 보강이 됐을 때의 파괴 메커니즘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 전단 보강근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왜 결국은 콘크리트의 부담에 의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VS를 예를 들면 무한히 많이 집어넣게 되면 아마도 여기 있는 요 스트럽의 항복이 지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그 내력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이게 슬라이트리 이렇게 인크리싱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중은 좀 더 받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콘크리트의 전체 부담력이 확 저기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 브리틀하게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스트럽을 이렇게 항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단에 대해서도. 물론 휨 파괴를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휨제의 파괴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전단 파괴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에 한해서는 전단력이 스트럽이 항복해서 그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내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 보호 부재에서는 이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회피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강한 스트럽, 전단 보강건의 역할은 4인장 균열 발생 전에는 크게 작동을 하지 않다가 4인장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는 요러한 부분들, 인장 저항과 균열의 벌어짐을 억제하면서 변형이 늘어나는, 힘을 받는 그런 어떤 작동 형태로 된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는 설계할 때는 뭐 굳이 이 고민을 깊이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합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설계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 강도죠. 물론 이때 이 VC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압축 영역, 여기 압축측, 다시 말하면 압축 영역에 있는 비균열 콘크리트의 부담 전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전에 제가 VC1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죠? 이전에 얘기했던 V sub C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재의 애그리게이트 인터락킹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 전단력 VA 포션이죠. 물론 수직 분력이니까 AY지만 여기에 다른 데서 아마 이런 그림들이 좀 있을 텐데 실제 아마 단면을 이렇게 셈으로 찍어 보게 되면 이렇게 전단 균열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골재와 골재 사이를, 골재가 이렇게 관통해서 하게 되면 정말 큰 부담 전단력을 갖겠지만 대개는 골재의 강도는 여기 있는 그 시멘트 몰탈의 강도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골재가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적어도 화강석을 쓰게 되면 상당히 높은 그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요 페이스를 따라서 요렇게 지금 균열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전단 균열이 발생되게 되면 이렇게 되려면 얘가 커버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얘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 요게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애그리게이트 인터락킹 시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재가 같은 면에 쭉 일렬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직 분력이 생기는 것이 VA에 해당되는, 인터락킹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의 수직 분력이 VAY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 주건에 따라서 다울 장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V sub D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쩌면 콘크리트하고 주인장 철근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포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 바운드도 사용 골재하고 골재의 형상과 강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대개 보면 비균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것이 한 요 정도 포션, 또 인터락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한 이 정도 포션, 주근의 다이렉션에서 생기는 부담 내력 전단 강도가 요 정도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콘크리트의 부담 전단 강도 중에 몇 %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학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설계 기준식은 크게 요 두 가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력이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전단에 대해서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충력에 대한 어떤 부담 전단력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더해서 여러분들 설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레퍼런스에 보게 되면 충력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에 설계식도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순수하게 충력이 작용치 않는 경우에 휨제의 대부분의 경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이제 축박량력에 N이 작용하는 것인데, 또는 그 지하층에서 이렇게 축박량력이 토합이나 수압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티피셜리 이 포스를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충력이 있는 경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되게 충력의 그 작용 비율이 제로거나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충력에 의해서 더해지는 값은 무시하고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두 가지씩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 내력 V sub C라는 것은 요것들을 다 포함하는 식입니다. 세 가지의 텀을 다 포함한 그 이 실용식이 6분의 1 루트 FCK BD입니다. 물론 이때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의 폭이 B가 되는 것이고 B웨버가 되는 것이고 보의 유효춤이 이 스몰 D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전단 부담 면적이 되는 것이고 앞부분은 이제 전단 부담 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전단력, force의 개념이니까 휘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면적이니까 BD는 면적이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응력은 얼마입니까? 하면 대개 루트 FCK의 6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값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레퍼런스에는 여기 FCK에 해당되는 쪽에는 전부 람다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1 람다 루트 FCK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때 람다라는 것은 이미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의 종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 값이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에 쓰는 람다 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제거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뭐 전 경량이나 모래 경량 같으면 그것이 각각 0.75나 0.85로 이렇게 그 람다 값을 집어넣어서 결국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내력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량 콘크리트로 가게 되면 보통 중량 콘크리트의 부담 전단 내력보다 작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값은 6분의 1 루트 FCK B웨브 D는 뭐 여러분들 아마 가끔 어떤 레퍼런스에는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값은 대개 인장철근 B가 한 요 정도 범위가 됐을 때의 실험값입니다. 그러니까 0.0075에서 0.0025 뭐 그러니까 주 인장철근 B가 여기에 요 밑에 식에 있는 로우 웨브죠. 이 인장철근의 부담 비율이 철근 B가 저 정도 범위 내에서 실험값인데 저 실험값은 여러분들이 저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면 이 인장철근 B가 작으면 저 6분의 1 루트 FCK보다 그 밑에 있는 값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으면 오히려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콘크리트 강도 인장철근비가 높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한값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식이죠. 그래서 6분의 1 루트 FCK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부담 전단 내력은 적어도 루트 FCK 값이 8.4 메가파스칼보다는 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FCK가 8.4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FCK 값은 얼마 정도입니까? 예, 뭐 얼추 70 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강도 제한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FCK, 왜 그럼 FCK를 70으로 표현하시지 이렇게 되는데 전단은 4인장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루트 FCK 함수로 그 제곱건성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루트 FCK의 값을 8.4 메가파스칼로 제한해 줌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나치게 크게 예를 들면 부담 전단력을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 내력을 제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용식은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그 이퀘이션은 부담 전단력,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 내력 VC는 응력이 6분의 1 루트 FCK다. 거기에 단면적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로우 웨브가 좀 작으면 이 4인장 균열이 뭐 이런 스플리팅 아까 얘기했는 장부작용도 줄어들고 해서 쉽게 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전단 그게 부담 전단 이력이 줄어드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전단 강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를 고려해서 조금 엄밀한 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보이스 C가 6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쯤입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값이거든요. 0.167 루트 FCK란 말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것은 단면적이니까 같은 값일 거고요. 요 식을 더해 놓은 거거든. 되게 요 식을 더해서 콘크리트의 부담 전단 내력을 정대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뭐 17.6 그 다음에 로우 웨브에다가 M하고 VU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 식이죠. M은 힘 모멘트는 힘 강도는 심플리 스포티드 같은 경우에 전단 강도, 그러니까 발력이죠. 발력에다가 이 전단 경관 스팬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VA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VA를 만약에 넣으면 이 V와 V가 상쇄되고요. 결국은 이 식은 뭐냐면 A분의 D에 해당되는 식입니다. 그죠? A분의 D가 뭐였죠? 전단 스팬비, 전단 경관비의 개념이었다고요. 우리는 전단 경관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전단 내력도 달라지고 또 전단 파괴의 거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그 스터디를 했었으니까 엄밀식의 핵심 부분은 전단 경관 비에 대한 어떤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전단 인장 철근비를 대략 요 정도 포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단 내력, 이 부담 전단력도 틀려지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엄밀하게 식이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라는 거죠. 물론 저거는 또 그 임피리컬 디자인 그 이퀘이션인데, 그러니까 이 반시험식, 반경험식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 VC는 0.16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루트 FCK 함수고 그 다음에 A분의 D에 해당되는 값이고 아까 여기서 고려 이미 이 식도 인장철근비를 엄밀히 말하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 범위 내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가 크고 작을 수가 있으니까 철근비를 이렇게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0.16 루트 FCK에다가 플러스 17.6은 그 컨스턴트 밸류고요. 이렇게 정리한 17.6에다가 철근비 로우의 A분의 D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값도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 교재에 람다가 루트 FCK에는 람다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저 다 제거했지만은 이 식은 아무리 커도 이 전단 스팬비가 지나치게 뭐 크냐 작으냐 이게 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요 식 값은 요 값보다는 절대 크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9 예전에 0.30이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실험식을 정리해서 0.29 루트 FCK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의 그 식에는 요 값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M분의 VD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식을 쓸 때는 그 얘기는 A분의 D가 1보다 컸으면 좋겠다. A by D가 1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D라는 것은 이게 전단 경관이니까 전단 경관이 D보다 커야 된다. 만약에
뭐 2다, 3이다 하게 되면 A가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그때는 힘제의 파괴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전단이 아주 지배하는 경우를 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숏빔이나 딥빔의 경우를 배제를 하고 있는 시기 이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이 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이 휨제의 보강 인장철근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A by A 전단 경관이 작은 경우는 STM 스텔타임 모델로 사실 별도의 설계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되게 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설계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하여튼 뭐 위의 식으로도 어찌됐든 여러분들 콘크리트 부담 전단 내력을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정리를 하시죠. 뭐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는 요 두 식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써도 좋겠다. 뭐 엄멸식을 하든 또 그 심플리파이 되어 있는 이퀘이션을 쓰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6분의 1 루트 FCK 전단 응력이 그 다음에 0.16 6분의 1 루트 FCK에다가 인장철근비하고 그렇죠. 전단 경감비를 고려한 식을 가지고 해도 좋다. 물론 요 제한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콘크리트 부담하는 전단력은 이 안에는 요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콘크리트 부담하는 전단 강도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계하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전단 보강근의 단면적 결국 그것은 주로 전단 보강근의 간격으로 결정될 것이니까 전단 보강근의 이 간격 S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VS에 대한 값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를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물론 대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걸을 하지만 이렇게 전단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의 직각의 형태의 전단 보강근도 물론 원칙적으로 쓸 수가 있다. 또 그렇거나 나중에 좀 얘기 나오겠지만은 주철근에 벤트를 해가지고 그 벤트 철근을 사용해도 전단에 분명히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전단 그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전단 철근이 아까 항복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 항복하지 않으면 FS가 되겠죠. 항복한다고 가정을 해서 AVFY로 설계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의 전체적인 합을 더하면 여러분들이 100원 설계한 전단 보강근의 부담 전단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균열의 이 각도라는 것은 여기는 크고 올라가서 우리 작아진다 그랬었지만 일반적으로 전단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4인장 균열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그 4인장 균열의 각도는 대개 한 30에서 60도 정도 사이를 넘나들겠지만 한 45도로 가정을 하자. 전단 균열, 4인장 균열의 각도는 45도로 가정을 하고 전단 철근 양을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레퍼런스나 규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면을 자르게 되게 되면 이 전단 보강근이 하나의 레그가 사실은 하나의 레그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가 레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두 배로 또 요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하나가 가고 또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가게 되면 레그가 네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전단 보강근의 부담 내력을 네 배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수직 전단 보강근이 받을 수 있는 VS는
여러분들이 여기 얘기하는 어떤 결국은 단면적의 합이기 때문에 개수가 얼마냐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서메이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한 전담보강근의 면적에다가 항복 강도 FI를 곱한 것이 하나하나 유닛에 대한 어떤 부담 내력이기 때문에 전체의 이 사연장 균열 내에 포함되는 전체의 저 개수를 거기다 곱하면 그것이 서메이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VS는 N에다가 AV, FI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45도 각도로 한다 그러면 대략 여기에 유효춤이 D면 45도 같으면 1대1대1 루트이기 때문에 이 균열의 범위가 D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P라고 일단 그 제너럴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45도 각도로 가정한다 그러면 그 P의 범위는 거의 D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 D 내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를 결정하는 것은 전담보강근의 간격 S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VS 값은 S분의 D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분의 D, AV, FI이기 때문에 수직 스트랩의 VS는 S분의 AV, FI, D 이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준식과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수직 전단 보강근의 부담 전단력 VS는 S분의 AV, FI, D이다. FI라는 것은 항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력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텀에 전단 보강근의 부담 내력 VS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S는 결국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S분의 AV, FI, D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적절히 여기에 각도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도에 따른 수직 분력으로 나누면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각도 알파에 대한 식이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S분의 AV, FI, D에 해당되는 식이지만 여기에 발생되는 이 각도를 고려한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 그 경사각도를 주고서 수직 분력을 나눠보면 금방 계산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전단 보강근의 부담 전단력 VS를 하는 것은 S분의 AV, FI, D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전단 보강근의 종류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 예전에는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행태가 첫 번째 있는 이 행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노랗게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수직 스트랩의 행태로 대부분이 보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균열에 따라서 적절히 인클라인드 된 전단 보강근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전단 보강근을 사용하되 일부의 인장 철근량을 전단 균열이 발생되는 이 부분에서 벤트를 시켜가지고 전단에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여기에 전단 보강근의 단면적은 대개 D10mm나 일반적으로 D13mm 직경이 좀 작은 것을 주로 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 주철근은 직경이 좀 큰 걸 쓰고 있다. 그렇죠? 19mm, 뭐 22mm, 25mm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요 작은 철근과 굵은 철근의 부담 전단력, 물론 AV, FI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지만 역시 그 직경의 차이에 의해서도 부담 전단 내력이 약간은 차이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단계에서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몇 가지 요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최소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요 수직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수직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요 균열 각도의 바깥에 배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균열은 4인장 균열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데 균열 끝하고 요 균열 끝에 전단 보강근이 들어가게 되면 실은 아까 얘기했던 전단 내력의 부담 메커니즘 그것을 작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만 작동하느냐? 순수하게 콘크리트의 부담 내력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적어도 이 균열 내에는 이 전단 보강근이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VC와 VS가 같이 거동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 지금 요 식입니다. 첫 번째 2분의 D보다 작게 하라. 전단이 발생되는 곳에는 유효춤의 45도 각도로 했으니까 유효춤을 D라고 하면 그 유효춤의 2분의 1보다는 작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는 전단 보강근이 배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량적인 수치로 60cm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굽힘을 이렇게 철근을 쓰잖아요. 벤트를 쓰게 되면 이때 요 각도가 이 지나치게 90도에 가까워지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4인장 균열을 이렇게 관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이 각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 30도에서부터 그 이상이 이렇게 돼서 수직으로 완전히 가서 딱 잡으면 제일 좋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니멈 알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30도보다는 이렇게 크도록 설계를 하면 좋겠고 대개 30에서 한 45도 요 사이에 우리가 벤트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직 불력이 없어지니까 그건 힘 철근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니까 거의 전단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굽힘 철근의 요 각도는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커버려서도 그게 관통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30도 이상을 해놨지만 30에서 한 45도 조금 해도 한 50도 이런 정도 선에 가야 된다. 나선 철근은 스파이럴은 나중에 기둥 압축제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보에서는 아주 지진이 많은 그런 지역 외에는 이 나선 철근을 쓰기가 불편합니다. 기둥에서는 바람직한데 물론 원칙적으로 이것도 쓸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각도는 대개 45도를 전후로 해서 하고 2분의 D로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식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S분의 D, AV, FY 그죠? 이때 S분의 P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이 P라는 것은 경사각도의 수평 투행 면적이 투행 길이가 되겠죠. 그 투행 길이가 45도로 가정을 하게 되면 거의 보의 유효 깊이 D이다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자의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U자 형태는 꼭 투 레그즈다. 그러니까 전단 부담 내력을 2배로 이거 알러지가 있나? 계속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 식이 요 식은 45도 각도의 기본적 개념을 깔고 있다 하는 것이고 U자 형태는 2배로 해야 된다. 그것이 넓어서 와이드 빔인 경우는 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 걸고 또 이렇게 하나 걸게 되면 4배가 될 것이고 3개를 걸면 6개가 될 것이고 지난번에 포스코 LCT 현장에서는 거기 굉장히 많이 전단 보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에 곱하기 2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 전단, 아주 일반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휨제의 전단 부담 내력, 전단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내력과 전단 보강근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 내력의 산술적인 합으로 한다. 물론 작동하는 시기는 다르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 전단 내력은 응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기본적인 응력은 6분의 1 루트 FCK다. 여러 가지 인장 철근비를 고려한 경우가 앞에 상수 17.6 얼마 들어가고 철근비에 해당되는 로 외부에다가 전단 경감비 A 오브 D 팩터가 고려된 식이 있다. 물론 그 식은 무한히 가능한 것이 아니고 루트 FCK의 적절한 함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수 있고, VS는 투영 면적에다가 그 간격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 투영 면적은 대략 45도 각도로 하면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D의 값이 되는 거니까 결국 S분의 제너럴 솔루션이 P이지만 S분의 D가 되는 것이고 AV, FY 값이 된다. 끝. 전달이 돼서 다 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고강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콘크리트는 아까 루트 FCK를 해가지고 80.4 얼마 해서 FCK를 70메가파스칼로 제한하고 있고요. 철근도 전단에 대한 전단 보강근에 대한 철근도 강도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 강도 FI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제 이걸 늘리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2012에서 보게 되면 주인장 철근은 600메가파스칼이고요. 전단 철근은 와서 보게 되면 50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가 500을 넘어서지는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이건 되게 일방향 전단이고요. 투웨이 시어가 이방향 전단이 있습니다. 이방향 전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뚫림 전단이라는 거죠. 펀칭 시어, 제가 첫 슬라이드에 얘기했지만 기둥이 있고 그냥 슬래브가 있으면 이렇게 뚫어지는 그 형태가 생기죠. 내면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방향 전단 또는 기둥이 내려오고 기초가 이렇게 있게 되면 위에서 내려 누르고 밑에 지발력이 생기게 되면 기초판이 또 뚫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닥 슬래브와 기초판의 슬래브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그때의 이방향 전단에서는 이것보다는 전단 보강근의 항복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그 항복 강도를 줄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줄여줍니까? 실험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금 펀칭 시어에 대해서는 또 일방향 전단보다는 이방향 전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그 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아직 투웨이 시어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방향 전단인 경우에는 50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휨철근 60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 전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횡보강근, 이제 주로 압축제의 이제 요 전단이 끝나면 압축제로 갈 텐데, 그 압축제에 주로 사용하는 띠철근에 대한 경우, 나선철근, 아까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를 조금 높여놓고 있는데, 허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높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따져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서는 항복 강도를 제일 높은 거 한 700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700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균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균열 제어를 위해서 철근 간격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간격이 S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값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혹시 이 시간이 허락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균열은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균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콘크리트도 중요하지만 균열이 발생되는 그 범위에 여러분들이 보강하는 전단 보강건이든 철건이든 그 간격을 잘 산정해줘야 그 균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요 문제를 지금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학번하고 이름 써서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그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따라서 공칭 전단 강도 VN, 그 다음에 설계 전단 강도 파이 VN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폭은 400, 유효춤은 D는 600. 그러니까 실제 저기는 600이 훨씬 넘겠죠. 한 7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FCK, 그 다음에 FI, D13 U자 행태를 써라.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줘도 되는 값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 지지보의 경우에, A 구역은, 이 D13을, U자 행태로 150, 요건 300, 요 C 구역은, 보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그 답을 왜 내가 슬라이드에다가. 그런데 하여튼, 이런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게 왜 내가 올렸지?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답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 전에 한번 잘 보시면, 의도적으로 올린 건데요. 여기에 전단보강건을 굉장히 단부 쪽에 전단보강건이 조밀하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렇죠? 전단보강의 간격이 15cm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cm니까 조금 2배로 간격을 넓혀서 면적을 줄였고요. 보강건의 단면적을 줄이고, 여기는 전단보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VC는 같은 값일 것이고, 그지? VC는 0.16 어쩌고 같은 값이지 않겠습니까? 그 VS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VS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단면적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 전단보강건의 면적이 많으면, 그 간격이 조밀하면 VS가 늘어날 것이니까 그게 더해지면 V값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V값이 이렇게 지금은 요 구간은 이만큼 받고, 요 구간은 요만큼 받고, 없는 구간은 요만큼 받는다, 그런 얘기지. 지금 이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텝별로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가 전단력은 이렇게 분포를 하잖아요. 그지? 전단력은 이렇게 등분포할 때 단순 지지면 2분의 VN으로 이렇게 직선 분포를 하니까, 적어도 요 값보다는 얘들이 커야 전단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요 값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어지는 하중에서 생기는 요 VU 값보다는 이 값들이 커야만이 전단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 기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요 VN을 계산해보고 파이 VN을 이렇게 계산해서 요 값을 한번 끄집어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